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에는 관세가 세계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고 어젯밤에는 미중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무언가에 휘둘리듯 투자하고 있다면 이런 변동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부의 전략 수업을 가지고선 제가 느끼고 생각한 내용을 지금의 상황과 접목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책을 만나서 즐겁게 읽고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은 트럼프의 타임라인인데요. 올해 1월에 취임했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8년도 11월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타임라인입니다. 중간선거 때까지 트럼프는 증시를 올려놔야 되는데요. 최근 주가가 빠진 것은 바이든 탓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명 빅베스라고 전 정부 핑계를 댈 수 있는 시점이죠. 내년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는데 상원의원의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죠. 당연히 증시가 좋아야 표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총력을 쏟게 됩니다. 미국 가계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41.6%로 꽤 높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증시와 정치는 함께 보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 노후자금도 주식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관심은 상당히 큽니다. 중간선거를 위해서 트럼프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S&P 500 차트를 보면요.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죠. 트럼프는 이 바닥이 3년 만에 역성장이 일어났는데 관세랑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즉 바이든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이든 탓은 할 수 없겠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부터 중간선거까지 멋지게 우상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보면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꽤 시간이 많죠. 즉 그 사이에 굴곡이 몇 번 더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굴곡이 발생될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야겠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관세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됐지만 끝난 게 아니죠. 90일 동안 휴전 상태가 된 겁니다. 즉 다시 관세는 언제든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있는데요. 이건 파월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I 투자가 있죠. 트럼프가 기업 친화적인 인물이며 특히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과 조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게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트럼프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각 포인트별로 투자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 협상을 보면요. 영국과는 협상을 했고 중국과는 90일 동안 휴전을 했고 나머지 국가는 여전히 치열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관세는 10%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될 텐데요. 관세가 우리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의 전략 수업 214페이지를 보면요. 주식에 대한 쉬운 설명이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판매가가 10달러이고 원재료 및 운영비가 5달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익이 5달러가 남게 되죠. 여기서 5달러에 5배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25달러가 됩니다. 25달러의 기업 가치는 10개의 주식으로 나누면 한 주식당 2.5달러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 단가입니다. 여기서 관세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그럼 관세 때문에 원자재랑 운용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관세 리스크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재료 및 운영비가 오르지 않는 투자처를 찾는 게 좋습니다. 바로 뒤에서 관세 무풍지대가 있는지 그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관세 무풍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형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류로서 소프트웨어나 구독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수기업이 있는데요. 내수기업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주가 있죠. 이 역시 관세와 크게 관계가 없는 분야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관세에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산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형 서비스를 보게 되면요. 직장에서는 마소의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고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챗 GPT, 퍼블렉시티를 사용합니다.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우버 등이 있고요. 무형의 자산이자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선 실제로 성적이 좋은 기업은 어딘지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은 오늘 새벽에 급등이 나와서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0.5%인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팔란티어, 우버,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마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역시 팔란티어인데요. 올해만 56.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미 팔란티어는 나스닥 100 중에서 탑10에 올라섰죠. 언젠가는 S&P 500 중에서도 탑10에 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수 기업을 보겠습니다. 소비재 기업은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많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두거나 혹은 글로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펩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코카콜라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카콜라는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펩시는 중국과 인도 등의 해외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시보다 크게 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할인 소매업체 달러 제너럴, 식품 및 의약품 소매업체 크로고, 담배회사 알트리아, 통신사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최근 알트리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왜 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알트리아의 매출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관세 협상이 일어나자 조정받는 모습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융주를 보겠습니다. 무형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으로 금융은 인터넷 세상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죠. 요즘 종이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전산화가 많이 진행된 건데요. 이제 결제는 카드를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주 중에서 크게 오른 기업을 살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 비자, JP모건, 웰스파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융 규제 완화에 진심이고 심지어 가상화폐도 좋아하죠. 관세 피난처로 꽤 괜찮은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제처럼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입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이고 휴전 중이고 반등 또한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까지 눌렸던 증시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 전략 수업 231페이지를 보면요. 기대 수익에서 변동성을 빼면 하락폭이 나오게 됩니다. 변동성이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마이너스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관세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한 번은 아니고 두 번 이상 하락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이미 당한 위험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반등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관세 이슈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느 기업들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관세 피해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UPS, 나이키, 애플, 캐터필러인데요. 특히 테슬라랑 애플은 중국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꽤 큰 편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각각 마이너스 21.2%랑 마이너스 1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가 큰 상태죠. 그만큼 관세 이슈가 사라진다면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발표된 날 S&P 50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상승폭이 큰 기업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요. 다시 관세 전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기업이면서 반등도 시원하게 보여줄 회사들입니다. 결국 관세는 해결될 문제니까요. 눌릴 때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혹은 투자를 고려 중인 회사가 있다면요. 증시 변화를 보면서 관세를 꼭 염두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뭘 사야 되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관세 또한 바벨 전략으로 모두 들고 가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으로 배당주를 담고 있고 관세 때문에 과대 납폭된 기업은 AI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를 담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에 쏠린 투자보다 양쪽을 모두 보고 각자 조정을 받았을 때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어떨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2026년 11월까지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높죠. 첫 번째로 본 건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올라도 굴곡이 몇 차례 생길 것 같죠.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5월 FOMC에서 파월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심지어 6월도 동결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압박이 1도 통하지 않는 상태죠. 엊그제 트럼프는 파월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관세와 함께 금리 인하가 진행되길 바랐기 때문이죠. 금리가 내려가야 부채 부담도 줄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마음 같지 않는 모습인데요. 파월은 실업률이나 물가 둘 중에 한 지표가 부러져야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요. 총 4번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됐습니다. 팬데믹 때는 기준금리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1995년, 2000년도, 2008년 3번 있습니다. 이때 금리 고점에서 인하 시점을 연결해 보면요. 금리 인하 기간이 생각보다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적게는 18개월, 길게는 45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금리 고점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9개월 차입니다. 고금리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9월에 기준금리가 5.5%에서 5%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4.5%가 내려왔죠. 그래서 총 1%가 내려온 게 9개월이 걸렸고요. 리먼 사태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9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 내년 2월쯤 금리 저점이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IT 버블 때처럼 금리 인하 시간이 필요하다면 9개월에서 추가로 14개월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 4월이 되는데요. 이는 지금부터 2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여기서 중간선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리먼과 IT 버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중간선거 다음에 금리 저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금리 저점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기 때문인데요. 금리를 내리면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리의 끝점은 주식의 대폭락인 경우가 많은데요. 리먼 사태와 IT 버블 때도 모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이 힘이 필요한 건데요. 2008년 때 채권과 주식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채권은 파란색 장기 채권이고 주식은 빨간색 나스닥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주가와 채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금리가 계속 내려갈수록 주식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빨간색이 점점 다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리가 마지막으로 최저점에 도달하는 순간 채권은 갑자기 급등했는데요. 결과를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주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증시가 급락됐고 이로 인해서 금리는 더 격하게 내리면서 채권이 급등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은 총 18개월이 걸려낸 건데요. 숫자로 보면 나스닥이 37.5% 하락할 때 채권은 40.1% 올랐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갖고 있었다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TLT를 매도해서 QQQ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기지만 내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장기 채권의 차트를 보면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는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죠. 심지어 조금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체크해보면 9개월이 지났는데요. 앞의 사례를 생각해보면요. 채권은 기준금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TLT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끝점에 도달할 때는 주가와 반대로 급등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9개월 차가 될지 20개월 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파월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꿀 건데요. 금리를 격하게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꾸준히 보고 FOMC를 매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투자 전략을 정리해보면요. 이미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관세가 10% 이상 무조건 붙기 때문이죠. 파월은 이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에 중간 선거가 있을 건데요. 트럼프는 빨리 내려서 주가가 더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선거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품이 형성되는 증시 하락기가 올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침체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은 하락하고 채권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하루 만에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양쪽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채권이 없다면 어떤 채권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입니다. 이번에는 단기 채권 대신에 초단기 채권을 가지고 왔고요. 기간이 길수록 배당률이 높고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반대로 단기 채권, 특히 초단기 채권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됐다 풀렸다 이 과정에서 초단기 채권의 금리가 꽤 높은 상태인데요. 지금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뭐가 더 좋다는 건 없지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채권을 선택해야 됩니다. 버핏이 왜 초단기 채권을 선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채권 TLT와 초단기 채권 SGOV를 놓고 보면요. 둘은 같은 채권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식 등락폭에 반응하는 정도인데요. 앞에서 봤던 금리 인하로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 오르는 건 장기 채권입니다. 변동성이 큰 대신 수익을 매도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해지용으로 TLT 장기 채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단기 채권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 주식을 매수할 때 원금을 매도해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롯이 배당을 받으면서 현금 대신에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버핏은 그런 차원에서 현금 대신 SGOV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언제든 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한 거죠. TLT는 선택한 것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의 하방을 방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건 없지만요. 투자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은 그동안 쌓은 투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단기 채권의 이자가 높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익을 선택했는데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찾아올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도 투자임을 보여주는 버핏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대가의 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워런 버핏 포트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GOV ETF의 배당률을 체크해보면요. 최고점이 5.25%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4.7%가 됐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SGOV의 배당률도 내려가게 됩니다. 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보통 늘어나거나 배당률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채권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니까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니까 앞으로 4.7%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부의 전략 수업을 보면 높은 이자율은 각자 입장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고금리 시대인 지금 나는 어떤 쪽에 서 있고 앞으로 중금리 시대가 열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 금리 인하를 살펴봤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으로 채권을 담고 오래 가져가는 건 현명한 투자죠. 하지만 타이밍을 고려해서 채권을 접근한다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돈이 묶이고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길게 보고 접근해야 되니까요. 타이밍보다는 주식의 해지 수단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초단기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니까요.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환율이 1,300원대 내려왔을 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AI 투자 성과인데요. 중간 선거까지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때 가장 크게 오르는 테마는 역시 AI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기반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랑 그 외 산업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기업이 매력적인지 살펴볼게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 AI 투자를 누가 많이 하고 있나 체크해봤더니요. 최근 들어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AI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요. 면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역시 아마존이 가장 살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랑 데이터 센터로 돈을 참 많이 벌고 있는데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AI 투자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세계 경제를 재편할 산업 18개를 뽑은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전자상거래고요. 2위는 AI 서비스, 3위는 클라우드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1, 2, 3위 모두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만큼 아마존은 미래가 밝은 산업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얼마 전 처방약 배송이랑 동물 약품까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배송되는 그날 아마존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모든 전산 처리 뒤에는 아마존의 AWS가 있는데요. AI 및 머신러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이커머스와 더불어서 거대한 클라우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최근 광고 분야에서도 빠른 수익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라임 비디오에서도 광고 도입으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실적을 체크해보면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EPS가 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에 맞춰서 오르지 못하니까요, 자연스럽게 PE 레시오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적은 PE 레시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존의 실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새벽에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여전히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 했어야 되는 기업인데 말이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마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년 동안 15%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7명의 전문가 중에 46명이 바이, 1명이 홀드를 외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208달러인데요. 최저가가 195니까 하방보다 상방의 매력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로 인해서 발생된 관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미중 협상을 진행해서 축제의 순간이지만요. 언젠가 또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 투자는 기준에 맞게 움직여야겠죠. 그 기준을 잡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트럼프 시대의 투자 전략을 총정리해보면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상당히 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꼭지 3가지만 알아도 우리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죠.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이 있습니다. 관세 무풍인 배당 기업에 투자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반대로 가대 납포된 관세 피해 기업은 배당금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 이슈는 바벨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중간 선거까지 격한 상승을 보이게 될 텐데요. 그 중심에는 AI 성과가 보이는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관세로 인한 하락했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양쪽에서 수혜를 받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리나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 끝점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끝은 거품과 공포가 함께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해지가 되어주는 게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은 주식의 해지가 되고, 단기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니까 기회가 되겠죠. 이 과정을 보고 타이밍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몇 달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계좌를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해 놓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부의 전략 수업 259페이지를 보면요, 자산별 시장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황에서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이 됐고요. 기술 분야로 보면 AI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별로 호황과 불황의 타이밍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개별로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비중으로 조절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네이달리오의 올레더 포트폴리오죠. 복리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를 실천하기에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최적의 포트니까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느끼고 있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공유 드려봅니다. 부의 전략 수업을 보면 투자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치 성장 매크로 인덱스가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모두 다르죠. 그럼 애플은 어떤 투자자가 담아야 되는 종목일까요? 성장주이지만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배당도 10년째 증가시켜온 배당 성장 기업이죠. 버핏은 애플을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성장주 관점에서 보고 있죠. 마소 또한 20년째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다음으로 테슬라는 어떨까요?
당연히 성장 투자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르겠죠. 하지만 매크로 투자자는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200일선 이탈 시 매도했습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6월 로보택시 발표랑 정고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명의 투자자가 성장과 매크로 투자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 또한 수량을 크게 늘려 비중이 틀어진 부분은 수익 발생 시 매크로 관점에서 매도합니다. 각기 다른 투자 방식이지만 한 사람 한 계좌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SCHED ETF를 보면요. 인덱스 투자지만 SCHED가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은 매크로 방식입니다. 심지어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서 2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이 되죠. 그럼 SCHED는 매크로 투자인 걸까요? 인덱스 투자인 걸까요? 요즘 투자는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투자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의 전략 수업을 읽고 지금의 상황을 접목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책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번 책은 특히 더 투자와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